진짜 너무 자, 앞에 봅시다. 이제는 요거 그 고정문법 같은 경우에는 요거 가지고 이제 그냥 간단하게 보고 마칠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거 프린트 나눠준 거 좀 보고요. 보시라고. 고정문법이요. 자, 일단은 우리 고대 국어부터 볼 건데, 고대 국어는 언제부터냐면 그냥 국어라는 게 만들어진 이후부터 해서요, 통일신라 때까지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국어라고 하는 건 그냥 우리말이죠, 우리말. 이게 의문의 변동하면서 내가 얘기했지만 우리는요 항상 말이 먼저고요, 그 다음이 글자야. 알겠죠? 자, 그래서 왜 말은 국어가 형성된 이후, 그럼 그때가 언젠데? 뭐 대충 따져도 한 단군 좀 지나서 뭐 그쯤이겠지, 맞죠? 자, 그래서 못해도 역사가 3000년은 넘습니다, 우리 국어는요, 맞죠? 근데 우리 표기는 언제부터 시작됐어? 1400년대부터 시작됐죠, 한글 창제가 되면서, 맞죠? 자,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이 먼저고 그 다음이 글입니다. 자, 그래서 고대 국어 때는 우리 말을 표현할 수 있는 글자가 없었습니다, 맞죠? 없어서 가지고 그때 당시에 이제 주변 국가, 그러니까 중국에서 쓰고 있던 한자를 가져와 가지고 우리말식으로 많이 표기를 했었죠. 자, 그래서 고대 국어의 특징은요, 예사소리랑 거센소리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된소리는 없었을 것으로 짐작돼요. 그거는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예상할 수 있을까요? 바로 저기 한글 창제에서 이제 어두장군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좀 알 수 있어요. 왜냐면 어두장군이 결국은 우리 현대국어로 넘어왔을 때 된소리로 넘어온 거잖아, 맞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때 아마 된소리는 없었을 것으로 이제 짐작이 되고요. 지금보다 잘 보세요. 우리가 지금으로부터 시대를 거꾸로 이렇게 쭉 간다라고 하면은 조선 후기, 중기, 초기, 고려, 신라 이런 식으로 쭉 갈 거 아니야. 만약에 반대로 간다고 하면, 자, 그러면 시대를 반대로 이렇게 가면 갈수록 우리가 쓰는 말과 표기와 어떤 단어들에서 한자어가 더 많을까, 고유어가 더 많을까? 고유어가 더 많습니다. 그럼 우리는 우리가 지금 쓰는 말은 고유어보다 한자어가 훨씬 많죠. 그러면 왜 이렇게 됐는데? 조선시대의 영향으로 그렇게 된 겁니다. 이해되죠? 그래서 그 조선 후기가 넘어오기 전까지는요, 훨씬 고유어가 더 많았습니다. 근데 그 고유어를 조선시대 때도 안 그래도 그 있는 고유어를 한자어로 바꾸는데, 일제강점기로 들어오면서 일본식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한자어를 더 많이 바꿨죠, 맞죠?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한자어를 더 많이 쓰는 겁니다. 그래서 한자어는요, 시간이 갈수록 점차 늘어난 겁니다. 그전에는 고유어가 더 많았어요. 그 다음에 우리말의 특징입니다. 우리말, 그 다음에 일본어. 근데 요즘 보니까 사실은 또 우리말이랑 일본어랑 이렇게 뿌리가 다르다는 이 학설이 조금씩 많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내가 배울 때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뿌리는 같다고 배웠거든. 왜냐면 그 근거는 뭐냐면요, 이 조사를 쓰는 나라가 잘 없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체온이 있고요, 체온 뒤에 조사를 붙여가지고 얘의 문법적인 역할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보고 이제 우리는 일본, 몽골어 이런 것처럼 그 계열은 알타이 어족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알타이 어족이 쓰는 어떤 문법 체계를 가지고 있다 라고 하는데, 그 뿌리가 사실은 지금 한국이랑 일본도 서로 다르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좀 요즘은 있더라고요. 하여튼 자, 근데 어찌됐건 간에 체온 뒤에 조사를 붙여서 쓰는 아주 특이한 형태입니다. 이런 문법은 잘 없어, 알죠? 그래서 우리가 영어 배울 때 힘든 겁니다, 알죠? 자, 주격조사 이, 목적격 교사 을은요 아주 옛날부터 썼었습니다. 그래서 한 2000년 전부터 쓰지 않았을까? 라고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실제로 표기할 때는 어떤 식으로 표기를 했냐면요, 여기 지금 차자 표기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차자 표기를 했죠. 이 차자 표기가 가장 많이 드러나는 말들이 뭡니까? 바로 향가죠, 향가. 향찰에서 되게 많이 드러납니다, 맞죠? 자, 그래서 이 차자 표기라고 하는 건 뭔데요? 한자는요 뜻이 있고 음이 있단 말이야, 맞죠? 자, 그래서 소나 혹은 금천이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지금 여기에 뭐라고 적혀 있어? 한자 그대로 읽으면 어떻게 돼? 여기 밑에 나와 있죠? 이게 음입니다, 전부. 소나 혹분 금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를 지금 우리 현대국어로 바꾸면 어떻게 된다고? 소나 혹은 금천이라고 한다라고 볼 수 있다고요. 자, 그럼 요게 뭔데? 요게 차자 표기였던 대표적인 형태인 거야.
자, 그래서 소나라고 하거나 또는 금천이라고 쓰거나 둘 중에 하나로 쓴다고요. 그러면 소나는 무엇을 기준으로 한 건데? 소리를 기준으로 한 거죠. 휠소자에 어찌 낮자인데 휠 어찌라는 말은 없어. 그런 의미로 쓰는 건 아니야. 뭘로 쓰는 겁니까? 음만 그대로 가져와서 쓰는 겁니다. 혹음도 마찬가지죠. 혹음 이것도 말 그대로 그냥 소리만 그대로 가져오는 겁니다. 맞죠? 자, 그런데 금천이라고 하면 이 금천은요 뜻으로 따지면 쇠, 네 이렇게 된단 말이야. 음은 가져와 안 가져와? 안 가져옵니다. 이해되죠? 자, 그래서 소나, 쇠네 이렇게 되는 거야. 얘네가 지금 그때 당시에는 똑같은 소리라고 이제 판단했던 거야. 이해되죠? 자, 그래서 소나라고 하는 한자로 쓰거나 또는 쇠네인데 이 쇠네를 쇠금자 내천자를 해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야? 금천으로 쓰거나 둘 중에 하나로 쓴다 이 말입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런 표기를요 우리가 이제 차자 표기라고 하고요. 이 차자 표기는 원래 인명이나 지명에서만 썼는데요. 그게 점점 발전해가지고 나중에는 우리말 문장을 표현하는 식으로 된 거고, 그게 가장 많이 문법적으로 쓰였던 거, 규칙을 가지고 쓰였던 건 향차에서 쓰였던 겁니다. 알죠? 자, 그래서 우리 고대 문자는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서기체 표기라고 해서 이 서기체는 뭐냐면요 한자를 우리말 어순에 맞게 변형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맹정천이라고 하면 이거는 뭐냐면 맹세하다 앞에 하늘 이 말이거든. 이거는 뭐냐면 우리말이 아니죠. 딱 중국어 어법입니다. 이거 똑같이 뜻에 해당하는 거 영어로 바꾸잖아요. 영어 문법으로도 딱 맞아. 왜냐면 중국어 문법이랑 영어 문법이랑 거의 비슷하죠. 자, 그래서 우리말의 어순에 안 맞거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하늘 앞에 맹세하다가 돼야 되잖아. 왜? 우리는 서술어가 맨 마지막에 나와야 되니까. 맞죠? 자, 그래서 하늘 앞에 맹세하다라고 해서 얘를요 요렇게 바꾸면 이게 바로 우리말 어순에 맞게 서술어를 뒤로 뺀 겁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말에 조사 있다고 했잖아. 그치? 얘는요 써 이자입니다. 그래서 이자를 쓰잖아. 그러면 얘는 어떤 말의 조사로 쓴 겁니다. 의미는 없어.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어미로만 쓰는 겁니다. 의미가 따로 없어요. 의미는 앞말에 있어. 알겠죠? 왜냐면 우리는 조사도 있지만 용언에는 어미도 있잖아. 맞죠? 자, 그래서 조사나 어미까지 표현한 방식을 뭐라고 하냐면 이두문자라고 하고, 이두문자 혹시 누가 만들었는지 압니까? 설총 스님이 만들었죠. 설총 스님이. 잠깐 쓰이다가 사라져. 아주 잠깐 쓰이다가.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설총 스님이 여러분 어느 시대 사람인지는 알죠? 그 신라 시대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신라 초기에 계속 우리만의 문자를 가지려고 하는 노력들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자꾸 실패하는 거야. 이게 현실화가 안 되니까, 그냥 실용화가 안 되니까. 그렇죠? 자, 그렇게 하다가 마지막으로 발전한 게 향찰이고요. 이 향찰이라고 하는 문자는요, 한 고려 초기까지도 쓰여요. 그러니까 이 향찰이라고 하는 건 좀 고급 문자죠. 고급 문자. 왜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한자의 뜻과 음을 다 알아야지만 쓸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이 향찰이라고 하는 문자도 일반 백성들은 쓸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만 써? 귀족들, 그 다음에 관직이 있는 사람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문학작품에서 제일 많이 보는 누구? 스님들이 많이 쓰죠. 그렇죠? 왜냐면 그때 당시 스님들은 지식인이었기 때문에. 자, 그래서 그런 사람들만 쓸 수 있는 문자였고요. 신라시대 때 통일신라 한 중후기쯤에 꽤 좀 유행해서 쓰였다 보니까 그 흔적들이 고려 초기까지 남아가지고 고려 초에도 쓰였던 흔적은 좀 있어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 이제 신라시대 때 많이 쓰였고요. 그래서 향가 표기에 주로 많이 적용이 됩니다. 자, 그래서 선화공주주은이라고 하는 말이 있으면 선화공주는 전부 뭘 가져온 거야? 음을 가져온 거죠. 맞죠? 자, 그 다음에 주는 뭘 가져온 거야? 님이라고 해서 뜻을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얘를 읽으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데? 선화공주 님은 이렇게 되죠. 맞죠? 자, 그래서 지금 보면 요 은자, 수물은자를 씁니다. 얘가 보조사로 쓰이는 거죠. 보조사 은. 그 다음에 이렇게 생긴 한자가 있어. 얘는 새을자입니다. 새가 물 위에 떠 있는 모습이거든요. 자, 그런데 새을자지만 얘가 뭘로도 쓴다? 목적격 조사 을로도 씁니다. 맞둥서방을. 여러분 혹시 서동요 배웠습니까? 저기 선화공주님은 맞둥서방을 밤에 몰래 안고 간다 이렇게 한단 말이야. 맞죠? 그래서 맞둥서방을이라고 할 때 이제 그 을에 이제 새을자가 쓰여 있습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저기 뭐냐, 와, 나이를 먹으면 이름이 기억이 안 나요. 제 막내가요. 제 막내가 보면은 제일 첫 번째 구절이 뭡니까? 삶과 죽음의 길은이라고 되어 있죠. 그 길은이요. 한자로 따지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생사로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삶과 죽음의 길은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은은 보조사 은으로 쓰는 겁니다. 목적격 조사 을로 쓰이고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전부 이제 차자 표기인데 차자 표기가 딱 적용되어 있는 이 문자가 바로 향찰입니다. 근데 학교에서 향찰은 꽤 배웁니다, 여러분들. 위에 건 좀 잘 안 배우는데 훈차, 운차 해가지고 얘 가지고 시험 문제 종종 나옵니다. 알겠죠? 근데 이거 잘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우리가 뜻과 음이 있다 보니까 이거에 따라서 우리가 경우가 두 가지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뜻을, 그러니까 음을 쓰는데 음을 쓰는 것 자체에도 실제 뜻이 들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쓰는 건 음을 쓰는 게 맞지만 얘가 뜻과 연결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거 가지고도 OX를 가르고요. 그 다음에 뜻 같은 경우에도 지금 생각해보면 여기에 소나 혹은 금천이라고 되어 있잖아. 맞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쇠뇌를 가져온 거거든, 쇠뇌. 근데 여기에 실제로 쇠라는 의미가 있어, 없어? 없거든. 소나 혹은 금천이라고 하는데 이 소나 그냥 사람 이름 얘기하는 거야. 알겠죠? 마찬가지로 금천도 사람 이름이야. 그러면 여기에 쇠라는 의미 있어, 없어? 없거든. 맞죠? 그래서 의미는 없지만 뜻을 가져온 거야. 한자의 훈을 가져온 거야. 이해되죠? 의미는 없지만 한자의 훈을 가져온 거고요. 또는 실제로 쇠라는 의미를 쓰고 싶어서 쇠급자를 쓸 수도 있습니다. 맞죠?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겠어? 훈도 가져왔고 뜻도 일치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런 식의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그것들을 전부 다 좀 갈라줘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한자를 다 외워야 되는 건 아니고 그냥 한자 뜻은 보기에 다 나와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걸 보고 비교하면 돼. 알겠죠? 근데 그거 은근 많이 보다 보면 좀 헷갈려요. 그래서 그거만 좀 유의하면 됩니다. 자, 다음 중세국어 넘어갈게요. 이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 중에 중세국어가 제일 중요한데 이거는 1학년 때 많이 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중세국어는요, 이 고려 건국때, 그러니까 고려 초부터 시작해가지고 16세기 말인데 16세기 말 언제를 기준으로 얘기를 합니까? 이건 연도를 꼭 나눌 수는 없어요. 연도를 꼭 나눌 수는 없는데 1592년에 무슨 일이 있었어? 임진왜란이 있었다. 그렇죠? 임진왜란을 전후로 해가지고 바뀌는 흔적들이 많이 보이죠. 임진왜란 전후로 바뀌는 흔적들이 왜 많이 보일까요, 여러분들? 이거 여러분들 그냥 전쟁 아닙니다, 여러분들. 왜냐면요, 혹시 여러분들 압니까? 전쟁이라고 하는 건 누구랑 누가 싸우는 게 전쟁이야? 군인과 군인이 싸우는 게 전쟁입니다. 그게 일반적인 전쟁이에요. 병자호란도 그랬어요. 그리고 다른 저기 십자군 전쟁이나 다른 전쟁들 다 봐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이랑 러시아 전쟁 봐보세요. 민간인이 싸웁니까? 아닙니다. 군인과 군인이 싸웁니다. 맞죠? 물론 민간인이 군인으로 지원하거나 또는 국가에서 데려가가지고 징병해가지고 쓰긴 하지만 징병했으니까 군인이라고. 알겠죠? 그래서 민간인 건드리면 돼? 안 돼? 안 돼요. 수십 년 전에 미국이랑 아프가니스탄 전쟁 했잖아. 오사마 빈라덴 저기 쌍둥이 빌딩 테러하고. 맞죠? 그 전쟁이요, 미국이 왜 그렇게 참혹하게 아프가니스탄을 공격했냐면요, 아프가니스탄이 누굴 공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민간인을 공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전쟁의 불문율이란 말이야. 군인과 군인이 싸워야 돼요. 근데 임진왜란은 국민과 군인이 싸운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일본군이 들어왔어. 그런데 싸우는 건 우리 군이 싸운 게 아니고 전 국민이 싸웠다고. 부녀자들도 싸웠잖아. 그 행주대첩이나 이런 거 보면. 맞죠? 자, 그래서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나라의 기반이 온천지 흔들렸다 이 말입니다. 그냥 쑥대밭이 됐어요, 나라가. 그래서 그렇게 전쟁을 몇 년 동안 치르고 집에 돌아왔더니 막 밭은 막 군인들이 다 밟아가지고 막 다 엉클어져 있고, 소는 저기 마구간 열어놔가지고 다 도망가 있고 아무것도 없었거든. 그래서 거의 새로 시작하다시피 이제 국가가 시작된 거란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근본이 다 흔들려가지고 기존에 있었던 어떤 자료라든지 이런 것도 쉽게 찾아볼 수 없었고, 심지어 왕도 도망갔잖아. 맞죠? 자,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부터 뭔가 새로 시작된 느낌이라서 기존에 있었던 어떤 표기나 이런 것들이 서서히 이제 필요 없는 것들 다 빼고 효율적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알겠죠? 근데 하루아침에 준비 시작하면서 달라진 게 아니죠. 그래서 왜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소멸 순서도 있습니다. 뭐부터 사라지고 뭐부터 사라지고 천천히 바뀌는 거야.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1443년에 한글이 창제되고 나서부터이기 때문에 실제로 중세국어가 쓰인 거는 10세기 초부터 쓰였지만 우리가 표기로 볼 수 있는 건 언제부터야? 이때부터입니다. 그 이전에는 한자로 썼기 때문에. 맞죠? 자, 그래서 실제로 중세국어는 몇 년 사이, 한 150년 사이에 쓰였던 국어들을 말합니다. 알겠죠? 국어 기록들을 말하죠. 정확하게 말하면. 근데 고대 시들 중에 왜 보면 정읍사 이런 거 있죠? 혹시 배웠던 거 기억납니까? 정읍사? 이런 것들은요, 정읍사는 실제로는 백제 노래거든? 그러니까 이것보다 한 1000년 전 노래예요. 근데 그렇게 1000년을 넘게 중세 때까지 불려오다 보니까 그게 중세국어로 쓰인 거야. 그래서 그 이전의 국어가 반영은 되어 있지만 기본적으로 표기 자체는 이때부터 시작됐다라고 보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우리 소실 문자 있었죠. 처음에 만들어진 글자는 총 몇 글자였습니까? 최초 몇 글자야? 내가 20몇 자를 만들었어. 8자를 맹가놈이. 맞죠? 자, 그래서 원래 최초는 28글자였습니다. 맞죠? 그런데 소실 문자 뭐 있어? 이렇게 있다. 그쵸? 자, 그래서 예, 옛 이음이다. 그쵸? 옛 이음. 그 다음에 반치음, 여린 히읗, 아래야. 이렇게 됩니다. 얘가 사라집니다. 맞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몇 개의 자모를 가지고 있어요? 24개의 자모를 가지고 있죠. 맞죠?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살펴보면 되고요. 그 다음 방점입니다. 방점은 어디에 찍힙니까? 왼쪽에 찍힙니다. 글자 왼쪽에 찍혀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으면 뭐야? 낮은 소리고요. 한 개 찍혀 있으면 높은 소리고요. 2개 찍혀 있으면 낮았다가 높아지는 소리죠. 맞죠? 자, 그 다음에 이 방점에서 여러분들 제일 많이 나오는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요거 없는 겁니다. 요거를 보고 성조가 선지에 성조가 쓰이지 않았다라고 하면 이거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틀린 말입니다. 맞죠? 안 쓴 거는 낮은 소리야. 성조 쓰였습니다. 알겠죠? 요거 뭐랑 엮어가지고 보통 선지에 많이 나오냐면 동국정무식 표기 나중에 하는데 동국정무식 표기랑 많이 엮이죠. 그래서 동국정무식 표기 이렇게 딱 해놓고 옆에다가 이상하게 적혀있는 짱 이렇게 적혀있는 글자 이렇게 딱 해놓고 옆에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선지 여기 밑줄 그어놓고 동국정무식 표기이므로 성조가 쓰이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보통 선지가 나오죠. 틀린 말입니다. 그렇죠? 네, 틀린 말이야. 자, 성조 쓰였어요. 낮은 소리예요. 아무것도 없는 건. 자, 그 다음에 성조 없이 다시 방점 없이 성조를 표시할 수 있는 게 하나가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입성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평성, 거성, 상성은요 방점을 통해서 표시합니다. 입성은 어떻게 표시합니까? 주로 여린 히읗으로 표시가 되는데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주로라고 적어놨어요. 주로 여린 히읗으로 표시되죠. 자, 그래서 입성은 어떤 소리입니까? 뚝 떨어지는 소리죠. 자, 그래서 어리석은 백성들이 니르고저 홀 빼이셔도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홀 하면서 홀 하고 딱 입을 닫아버려야 돼요. 홀 이렇게 입을 닫아버려요. 그래서 입을 닫는다기보단 정확하게 말하면 혀 끝으로 닫는 거야. 그래서 이 여린 히읗 소리는 지금으로 따지면 뭐랑 똑같냐면 디귿 받침 발음이랑 똑같습니다. 디귿 받침 발음으로 똑같아요. 디귿 받침 발음 뒤에 얘가 오면 얘 소리 어떻게 나는데? 된 소리로 나죠.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하는 거야? 된 소리 부호라고 합니다. 알겠죠? 디귿 받침 발음이랑 똑같아가지고 홀 빼이셔도가 된다. 빼이셔도. 알겠죠? 자, 그래서 주로 입성은요 여린 히읗으로 표시되고요. 얘는요 다음 글자를 된 소리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된 소리 부호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한글이 처음 창제됐을 때요 세종대왕이 그 한글 창제문에 뭐라고 적어놨냐면 세상의 모든 소리를 담았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렇게 자신있게 세상의 모든 소리를 담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근거 중에 하나가 바로 뭔지 압니까?
어두자원군이죠. 어두자원군. 그러니까 과거에는 비읍, 디귿, 비읍, 시옷, 그 다음에 비읍, 시옷, 디귿 이런 애들이 전부 초성에 쓰일 수 있었습니다. 맞죠? 자, 그래서 이렇게 초성에 쓰이는 애들을 전부 어두자원군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추측이기는 하지만 좀 꽤 가능성 있는 추측이죠. 아마 비읍, 시옷, 디귿, 시옷, 디귿, 그 다음에 비읍, 디귿, 그 다음에 비읍, 시옷 이렇게 있으면 얘네들을 실제로 어떻게 했을 거라고 발음을 했을 거라고 추정하고 있죠.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비읍, 시옷, 디귿, 에라고 되어 있으면 이게 뭐야? 대 이런 식으로 발음을 했을 거라는 거야. 맞죠? 그래서 실제로 모든 소리를 담을 수 있다는 게 우리는요. 예를 들어서 뭐 얘를 보고 크래프트라고 하잖아. 맞죠? 자, 그래서 이렇게 FT가 붙어 있으면 우리는 얘를 지금은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 프트 이렇게 적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런데? 우리가 이게 없기 때문이야. 이게 없기 때문이야. 근데 사실은 이 소리는 이것보다 이거에 가까울 거거든. 맞죠? 자, 그래서 실제로 어두자원군이 있으면 우리가 표현할 수,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국어로 표현할 수 없는 어떤 외국어나 이런 것들도 훨씬 더 많이 표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아마 그래서 세상의 모든 소리를 담았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렇게 추측할 수 있는 근거도 있습니다. 뭔데요? 요거. 예, 그때 당시에는 비읍 시옷 해가지고 쌀 이렇게 썼단 말이야. 맞죠? 자, 그래서 얘가 비읍이 아직까지 남아있는 흔적도 있죠. 어디에 남아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 해에 난 쌀을 해 하고 나서 쌀 이렇게 하면 앞에 뭘 붙여요? 비읍을 붙이지. 그런데 그 해에 난 사과는 어떻게 하는데? 햇사과라고 하잖아. 맞죠? 자, 그래서 얘는 햅쌀이라고 하고 얘는 햇사과라고 하는 이유는 뭐야? 햅쌀이 원래 이 시옷 비읍으로 된 소리가 만들어지니까 어두장군이었는데 걔가 이제 비읍이 여기로 오면서 햅으로 발음이 됐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추측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를 기준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아마 어두장군은 실제로 다 소리를 내지 않았을까 라고 추측을 하고, 실제로 우리가 지금 현대국어에서 이 어두자원군을 읽을 때는 마지막 여기 제일 오른쪽에 있는 자음만 보면 됩니다. 맞죠? 그래서 걔를 뭘로 바꿔주면 돼? 된소리로 바꿔주면 이제 우리 지금 표기가 되죠. 그래서 대부분 된소리로 바뀌었습니다. 자, 다음에 모음조화 있었죠. 지금 현대국어에서는 양성모음이 많아, 음성모음이 많아? 음성모음이 더 많죠. 자, 양성모음, 음성모음 있으면 양성모음은 무엇이 베이스가 됩니까? 아, 오, 그 다음에 아래압 이렇게 세 개가 베이스가 되죠. 그 다음에 음성 모음은요, 우, 으 이렇게 세 개가 베이스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 현대국어에서 양성 모음의 숫자가 더 작은 이유는 뭐야? 얘가 없어졌기 때문이야. 그렇죠? 자, 그래서 얘가 서로 뭐가 되는 거야? 서로 대칭이 되는 겁니다. 으의 반대는 아래하고요, 우의 반대는 오고, 어의 반대는 아였던 거야. 맞죠? 자, 그래서 모음 조화를 아주 엄격하게 지키던 시절이 중세국어 때였죠. 자, 그래서 그냥 우리 지금도 사실 모음 조화는 몇 개는 지켜지잖아. 대체로 이제 그 어간의 어미 붙을 때 지켜지죠. 예를 들어서 뭐 어간의 아어 이렇게 있잖아. 그 다음에 아서 어서 이렇게 나뉘는 이유가 뭔데? 이거 모음 조화 때문에 그런 거죠. 먹어서 이런 것들. 그렇죠? 자,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단어를 만들 때조차 뭐가 된다? 모음이 지켜졌습니다. 그래서 서르, 이게 지금 우리 지금으로 따지면 서로죠, 서로. 자, 그래서 음성이기 때문에 뒤에도 음성. 얘는 뭐야? 양성이기 때문에 뒤에도 양성. 나무, 맞죠? 다르다도 마찬가지야. 우리 지금은 어떻게 써? 이렇게 쓰잖아. 근데 아래와 쓰는 이유는 뭐야? 그때는 앞에 여기에 양성이기 때문에 양성을 맞춰준 거죠. 근데 우리는 지금 의에 해당하는 양성이 없기 때문에 못 쓰는 거고. 그렇죠? 자, 다음 국외음악, 원수모음화, 두음법칙 전부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일어나지 않는데? 이제 갓 만든 문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보면 국외음악, 원수모음화, 두음법칙이 왜 생겼는데? 라고 하면 발음의 용이성 때문에 생긴 거야. 발음의 용이성이 어디로 넘어간 거야? 표기의 용이성으로 넘어가는 거야. 그렇죠? 자,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표, 디, 그 다음에 물, 을, 물, 이르고자를 미르고죠. 이런 식으로 두음법칙 적용되어 있지 않고요. 그 다음에 원수모음화 적용되어 있지 않고요. 그 다음에 국외음화 적용되어 있지 않은 모습들이 드러나죠. 그래서 왜 보면은 조타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표기가 돼 있어? 듀타 이렇게 적혀 있잖아. 맞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부 이제 국외음화가 적용되어 있지 않은 흔적들을 좀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볼게요. 어휘입니다.
아까 얘기했죠. 원래 뭐가 더 많았다고요? 고유어가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 점점점 뭐가 많아져요? 한자어가 많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천에 원래 수누리말은 증은이고 용의 수누리말은 미르란 말이야. 맞죠? 근데 그런 것들이 점점 바뀌죠. 자, 다음. 자, 중국어가 기화해서 고유어처럼 쓰인다라고 얘기하는데, 자, 잘 보세요. 예를 들어서 얘는요 붓입니다. 근데 붓을 한자로 하면 뭔데? 필이야. 그럼 얘도 한자고 얘도 한자어입니다. 근데 우리가 대체로 한자어를 만든다고 치면 예를 들어서 쇠금자 봐봐. 쇠금 이렇게 있어요. 그럼 쇠는 뭔데? 고유어예요. 얘가 한자어고, 맞죠? 그래서 이제 뜻음을 이렇게 구분하는 거 아니야. 근데 얘는 뭐야? 붓필이는데 얘도 한자고 얘도 한자어입니다. 마치 뭐처럼 쓰이는 거야? 고유어처럼 쓰이는 한자어인 거죠. 사탕이 웃깁니다. 사탕 한자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여러분들? 이거 사탕 사자에 사탕탕자입니다. 그럼 사탕이란 말 자체도 중국에서 왔어요. 맞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뭐냐면 기존의 우리말에 아예 없던 단어였던 거야. 과거에. 사탕이라는 것 자체에 개념이 없었던 거야. 그 상황에서 한자어로 들어오다 보니까 한자어를 그냥 우리가 마치 고유어처럼 사탕 이렇게 쓰는 거야. 근데 사탕 자체는 또 한자거든. 그러니까 사탕 사자에 사탕탕자가 되는 거야. 포도도 그렇죠. 포도 포자에 포도도자입니다. 맞죠? 그런 것, 그렇게 쓰이는 것들이 전부 뭐냐면 한자어가 들어와가지고 우리 고유어처럼 쓰였기 때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는 몽골의 지배도 받았었죠. 맞죠? 자, 그러다 보니까 몽골어의 어떤 유산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한반도는 1000년 넘게 불교가 지배하고 있던 국가들이 있었습니다. 맞죠? 신라, 고려, 전부. 그래서 이제 이 불교 용어들이 많이 사용되어 있다. 라는 것까지 특징이고요. 자, 다음 문법으로 넘어오는데 여기에서 요거 하나만 좀 이야기해 갑시다. 이거 여러분들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의문할 때 모음 관련해 가지고 단모음, 이중모음에서 이중모음 이야기 간단하게 한 적이 있었어요. 자, 우리 모음 중에서 이중모음 현대국어에서 대체로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예를 들어서 야라는 소리가 있으면 얘는 반모음 이 플러스 아죠. 맞죠? 그 다음에 요는 뭐야? 반모음 이 플러스 오란 말이야. 맞죠? 자, 그래서 항상 의를 제외하고 의라고 하는 모음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전부 모음이 어디에 있어요? 왼쪽, 그러니까 앞에 있습니다. 소리가 먼저 나죠. 요를 발음하기 위해서 오를 먼저 발음하고 이를 발음하면 요가 안 됩니다. 요를 발음하기 위해서는 이, 오를 발음해야지 이, 오, 요가 되는 거거든. 자, 그래서 이렇게 반모음이 먼저 소리 나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고? 상향식 이중모음이라고 합니다. 반모음이 먼저 소리 나는 거야. 반모음이 왼쪽에 있어. 반모음이 먼저 나와요. 자, 그런데 우리 중세국어는요. 예를 들어서 이런 모음이 있어. 얘는 발음할 때 어떻게 발음합니까? 아이 이렇게 발음합니다. 그럼 얘는 어떻게 발음하는데? 어이 이렇게 발음해요. 그래서 당시에 얘랑 얘도요 이중모음이었습니다. 뭐가 있어? 하향식 이중모음 있죠. 그러면 하향식 이중모음만 있나요? 아니, 상향식도 있어요. 야는 똑같이 어떻게 발음해야겠어? 이야 이렇게 발음하겠죠. 이야. 얘는 뭐야? 상향식이야. 그래서 결론이 어떻게 되냐면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이런 모음이 있어요. 얘 발음 어떻게 하게요? 야이 이렇게 발음해야 됩니다. 야이. 그럼 실제로 발음을 인수분해하듯이 나누면 어떻게 돼? 반모음 이 플러스 아 플러스 반모음 이입니다. 이아이 이렇게 될 거야. 이거를 여러분들이 개념적으로 넣고 나서 주격 조사를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1학년 때 외웠으면 되게 쉽게 외워졌을 겁니다. 주격 조사는 그때 당시에 뭐밖에 없었어? 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얘가 실현 방법이 어떻게 되는 거야? 이로도 쓰이고 반모음 이로도 쓰이고 영형태로도 쓰였던 거거든. 기억나죠?
자, 왜 그렇게 쓰일 수밖에 없는지, 그러니까 쓰일 수밖에 없어. 왜 그런데? 예를 들어서 셈이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이어 적기에 따라서 어떻게 되겠어? 말 그대로 셈이 이렇게 될 거 아니야. 맞죠? 그러면 얘는 그냥 원래 체온 셈에다가 1을 붙이면 돼. 그 이어 적기 하면 셈이잖아. 근데 부태 봐봐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다고 쳐. 자, 그러면 얘는 당시에 부텨 이렇게 발음했을 거 아니야. 그리고 뒤에 주격조사 반목 이가 여기에 붙을 수 있어 없어? 있거든. 이렇게 붙을 거야. 그러면 발음 어떻게 되겠어? 부텨이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봐봐봐. 부텨하고 이를 쓰나 이렇게 쓰나 발음이 똑같아 달라? 똑같거든. 그러니까 그때 이렇게 반목 이를 그냥 갖다 붙이는 거예요. 이해되죠? 자, 주격조사는 어차피 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써도 부텨이고요. 이렇게 써도 부텨이야. 그런데 우리 지금은 여기 초성에 소리가 없다고 얘기하잖아. 이응이면. 조선시대도 똑같았어요. 초성이 이응이면 이응에는 소리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럼 없는 소리를 최대한 안 쓰려고 했거든. 그러니까 없는 소리 빼고 뭐 하는 거야? 이만 갖다 붙이는 거야. 이렇게 해도 부텨이가 되니까. 이해되죠? 근데 얘 봐봐봐. 얘 그때 발음 어떻게 됐겠어? 불후이 이렇게 했을 거 아니야. 맞죠? 그럼 불후이에다가 예를 들어서 이를 붙였다고 생각해봐봐. 그러면 불후이라고 하면 이 계속 연결돼서 발음됐을 텐데 얘가 티가 날까요? 안 날까요? 안 나. 맞죠? 심지어 반목 이를 그래서 붙이고 싶어 표기할 때 표기할 자리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뭘로 쓰는 거야? 영영세로 쓰는 거야. 맞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환경을 나누어서 생각하다 보면은 어떻게 되는 거야? 이 주격조사 이는 언제 쓰는 거야? 자음 뒤에서 쓰는 거야. 맞죠? 이 부태할 때 얘는 어떻게 쓰는 거야? 앞말에 받침이 없고요. 그러니까 앞말이 자음으로 끝나지 않고 모음으로 끝나고요. 그 다음에 뒷말이 어떻게 돼야 돼? 미안합니다. 앞말이 아니구나. 부태 다시. 앞말이 받침이 없이 끝나고요. 그 다음에 그 앞말의 마지막 모음이 뭐여야만 하는데 반모음 이로 끝나지 않는 경우입니다. 반모음 이로 끝나지 않아야지 반모음 이를 여기다 붙일 수 있지. 근데 불휘는 뭐야? 우이기 때문에 반모음 이로 끝난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반모음 이로 끝난 그 단어 뒤에는 뭘 붙이는 거야? 그냥 영형태로서 표기를 하지 않는 거죠. 근데 주격조사가 없다고 하면 돼, 안 돼? 그건 또 안 돼. 맞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생략해서 쓸 수 있다라는 거였죠. 자, 그 다음에 체언의 종류 중에서 뭐 있었습니까? 기역이랑 히읗이 덧붙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얘를 우리 이제 한글식으로 표현하면 덧붙임 체언이라고 하죠. 히읗 덧붙임 체언, 그 다음에 기역 덧붙임 체언이라고 하고요. 한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히읗 종성 체언, 기역 고경 체언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고경인지 압니까, 여러분들? 히읗 고경체언, 그 다음에 기역 고경체언, 그 다음에 히읗 종성체언이라고 얘기하거든. 고경이라는 게 뜻이 뭐냐면요. 곡이 변한다는 거야. 어떻게 변하는데? 불규칙하게. 그래서 사실 고경체언이 기역만 있는 게 아닙니다. 다른 것도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주로 보게 되는 본문에선 기역 고경체언만 드러나기 때문에 얘만 이렇게 있는 거야. 우리 지금 시대로 따지면 뭐랑 똑같냐면 어간의 불규칙 활용이랑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불규칙하게 바뀌는 거야. 히읗 종성체언은 뭔데? 똑같은 환경에서 똑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얘는 그냥 고경이란 말이 안 붙는 거야. 알죠? 자, 그래서 원래는 돌이라고 하면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히읗이 숨어 있는 겁니다. 평소에는 나와 안 나와? 평소에는 안 나와. 뭐 할 때만 나옵니까? 모음으로 시작하는 주사나 어미가 붙을 때만 나옵니다. 맞죠? 자, 그래서 돌 플러스 이인데 어떻게 되는 거야? 돌히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나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 나무에서 이 오가 뭘로 변합니까? 기역으로 변하죠. 그래서 미음 기역으로 변해가지고 이 미음이 어디부터? 앞글자에부터. 기역은 어디부터? 뒤에부터. 근데 이 고경체언을 기역 고경체언을 왜 배우냐면요. 그 여러분들 혹시 내가 나중에 시간 되면 좀 확인할 건데 작년 평가원 기출 중에 경사라고 하는 시가 있었는데 혹시 기억납니까? 여러분들 그 학원에서 뭐 이거 숙제로 나눠줬으면 아마 풀어본 학생도 있을 텐데 그 화자가 경사진기를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그래서 발바닥에 경사진 느낌, 경사감을 느낀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 혹시 아무도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안 날 수가 없는데. 그래서 그 유자나무에 유자가 열리고 귤나무에 귤이 열리는 이 당연한 기른이라고 하는 그 표현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박목월 시인이 쓴 거라서 1900년대 완전 초에 쓴 거야.
일제강점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근데 거기에 뭐라고 돼 있냐면 유자남기라고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엄청 많이 썼던 거야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많이 쓰다 보니까 우리가 얘를 교과에서 배우는 겁니다. 유자남기라고 하면 뭐야? 유자나무든 또는 유자나무애가 되겠지. 맞죠? 자, 다음 명사형 어미. 자, 이거 명사형 어미를 좀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들 그 지난번에 단어 파트 하면서 명사형 어미랑 명사 파생적사 요 두 개를 좀 잘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애초에 이걸 구분할 줄 모르면 이것도 뭐 안 돼. 그렇죠? 자, 그래서 명사형 어미랑 명사 파생적사는 뭘로 구분한다고 했어요? 서술성의 유무로 구분한다고 했죠. 근데 내가 여기서 말하는 서술성이 어떤 뜻이라고 했어? 서술어는 반드시 뭘 필요로 한다? 주어를 필요로 한다. 다른 문장 성분을 필요로 한다. 자, 그래서 명사형 어미는 서술성을 가지고 있고 명사 파생적사는 서술성을 가지고 있지 않는다고 얘기를 했죠.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걸음을 걸음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여기도 음이 있고 여기도 음이 있어. 하나는 어미고 하나는 접사야. 그럼 뭐가 접사야? 얘가 접사죠. 얘가 어미야. 왜 그런데? 얘가 얘를 목적으로 삼고 있잖아. 서술성을 가지고 있잖아. 맞죠? 그러니까 얘는 명사형 어미고 얘는 명사형 접사야. 맞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명사형 어미로는 그때 당시에 뭘 썼다고요? 음과 음을 썼다고요. 명사형 접사는 뭘 썼을까요? 아니, 양성문자죠. 음과 음을 썼습니다. 명사형 어미는 음을 썼고요. 명사형 접사는 음을 썼습니다. 자, 그래서 그거를 기준으로 얘를 실제 그때 당시에 표기로 바꿔보면 어떻게 바뀌겠어요? 얘는 접사잖아. 그렇죠? 그러면 거 하고 나서 이어졌기에 따라서 리을하고 음성이니까 이렇게 적히겠지. 그 다음에 름인데 뒤에 을이 있으니까 얘가 어떻게 되겠어? 이어졌기에 따라서 이렇게 되겠죠. 걸음을. 얘는 어떻게 돼? 거 하고 나서 룸이 되겠죠. 명사형 어미는 명사형 접사는 알겠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쓰인다고요. 자, 그 다음 높임 표현. 자, 선어말 어미가 있는데 우리 지금 현대국어에서 선어말 어미로 나타나는 높임법은 뭐밖에 없습니까? 주체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객체 높임은 뭘로 쓰입니까? 특수한 어휘랑 부사격조서로만 쓰이죠. 상대 높임은 뭘로만 쓰입니까? 종결 어미로만 쓰입니다. 선어말 어미로 쓰이지 않습니다. 맞죠?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뭐가 있었다?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 상대 높임 선어말 어미가 전부 다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습, 즙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요. 사실은 앞에 붙는 환경이 있어. 그거 쌤이 사라고 했던 교재에 보면 상세하게 적혀 있거든요. 근데 학교에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냥 이 세 개에 있다는 것만 알고 있으면 되죠. 근데 이 비읍인데 사실은 이 비읍이 뭡니까, 여러분들? 순경은 비읍입니다. 맞죠? 그래서 연음될 때 뭐가 연음돼요? 순경은 비읍이 연음되지. 그래서 앞말이 요걸로 끝났는데 갑자기 뒤에서 뭐 요런 게 나왔어. 그럼 얘는 뭐야, 전부? 원래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였다는 거야. 그게 지금 이어졌기에 따라서 이렇게 나뉜 거야. 이해되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실제로 본문을 보면서 읽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습을 쓰는 환경, 즙을 쓰는 환경, 즙을 쓰는 환경은요. 일단은 환경 자체는 생각하지 말고요. 혹시나 학교에서 이걸 외우라고 하면 그때는 외우면 됩니다. 알겠죠? 자, 다음 시샤인데 이 샤는요 뭐랑 똑같습니까? 우리 지금 말로 따지면 뭐뭐 하시오 정도로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대체로 이 샤를 쓰는 환경도요 앞말이 뭘로 끝나야 되냐면 모음으로 끝나야 돼요. 근데 모음으로 끝났는데도 샤를 안 쓰는 경우는 뭔데? 미안합니다. 다시 시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얘가 시어로 우리 지금 현대국어로 할 수 있는데 샤는요 미안합니다. 앞말이 아니고 뒷말이에요. 뒷말이 뭘로 해야 돼요? 모음으로 시작해야 돼요. 이해되죠? 근데 가끔씩 샤 뒤에 자음으로 시작하는데도 샤가 붙어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그럴 때는 우리가 어떻게 판단하면 된다? 얘는요 그냥 샤아가 샤가 됐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거는 사실 학교에서 안 하는 경우도 많은데 일단 알고는 있으세요. 알겠죠? 자, 그래서 이런 경우일 때 우리가 쓴다. 자, 그 다음에 이랑 it은 언제 씁니까? 얘는 의문형 문장에서 쓰죠. 그 다음에 얘는 의문형이 아니지. 둘 다 의문형이잖아. 아니구나. 얘는 의문형에서 쓰고요. 그 다음에 얘는 평서형에서 씁니다. 자, 그래서 하나이다 라고 하면 이게 뭐야? 하십니다 이 말이죠. 하십니다. 그 다음에 it을 쓰면 뭐야? 하나니까 라고 해서 의문형으로 쓰는 겁니다. 그렇죠? 자, 다음 시제 표현. 시제 표현도 마찬가지로 전부 소도말로 어미 그때 다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시제 표현은요, 우리 지금 현대 국어랑 비슷하게 뭘 구분해야 되냐면 동사랑 형용사 똑같이 구분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영형태로 쓰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기본형 그대로 쓴다 이 말입니다. 동사일 때 기본형을 그대로 쓰잖아요. 그럼 그때는 과거형이었습니다. 더는 형용사에 주로 붙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원래는 형용사에 붙었는데 조금만 지나도 한 100년만 지나도 동사에 붙는 형태도 나와요. 알겠죠? 근데 원래 형태는 아니었습니다. 자, 다음 예를 들어서 그래서 가다 이러면 얘는 과거입니다. 그럼 현재 시제 선호 말로는 뭘 써야 돼? 늘을 써야 됩니다. 가느다 이러면 얘는 뭐야? 현재입니다. 얘가 이제 아래아가 빠지고 니은이 앞에 붙어서 이제 우리 현재 시제는 는 니은이 나온 거죠. 간다 이렇게 되는 거죠. 맞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지금도 쓰고 있는 이거 뭐뭐 하리라 할 때 이리 얘도 미래 시제 선어말 어미로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쓰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그렇게 쓰이고요. 자, 다음 의문문 봅시다. 의문문은요, 설명 의문문일 때랑 판정 의문문일 때 물어보는 어미가 다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설명 의문문일 때는 주로 어떤 계열이 쓰이냐면 O 계열이 쓰입니다. O 계열. 그래서 일훈이 무스고라고 하면 뭐야? 이름이 무엇이냐? 그러면 이름이 무엇인지 대답해 줘야 되잖아. 자세히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설명 의문문입니다. 자, 그 다음 판정 의문문은 뭡니까? 예, 아니요, yes or no로 대답할 수 있는 의문문을 판정 의문문이라고 하죠. 그래서 대체로 어떤 계열이 쓰이냐면 계열이 쓰입니다. 그래서 세 개 나셨니신가? 라고 하면 뭐냐면 세 개 나셨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럼 대답은 뭐야? 응! 또는 아니가 되겠지. 맞죠? 자, 그래서 판정 의문문은 주로 계열이 쓰이는데 얘네가 먹히지 않는 문장이 있습니다. 얘네를 따르지 않는 문장이 있죠. 그게 뭐야? 2인칭 주어가 쓰인 문장입니다. 2인칭 주어가 쓰인 문장은요, 종류와 상관없이 전부 뭘 씁니까? 니은다를 씁니다. 그래서 니 어때 한다? 라고 하면 이게 뭐야 지금? 의문문으로 쓰는 것. 의문문으로 쓰는 겁니다. 너 어찌 알았느냐? 기억나죠? 자, 그래서 여기 의문문까지 해서요, 마무리 좀 하고 요 프린트는요 다음 주에 또 들고 오세요. 다음 주까지 딱 하면은 문법 다 끝날 겁니다. 그렇죠? 하고 나서 조금 여유를 좀 뒀다가 나중에 학기 시작하면 다시 문법을 좀 하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요거 프린트 꼭 들고 오세요. 알겠죠? 꼭 들고 와. 자, 마실게요.